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플라이샤 마이스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로 온 이병주입니다. 육가공 기술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에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독일의 전문점 사장님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그 교수님 추천을 통해서 독일식 수제 육가공을 공장을 운영하는 그 회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그 독일의 육가공 1대 그 한국인 최초로 마이스터를 따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 한국의 육가공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독일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직업을 연결해주는 분을 통해서 오게 됐는데 여러 군데를 계속 컨택을 하다가 하노버에 있는 직업 연결해주시는 분을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 보통은 그 독일을 오기 전에 저는 정보를 베를린 리포트나 뭐 독일 유학생들 도규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좀 독일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저는 패키지로 해서 독일에서 정착하는 거, 뭐 관공서 일, 집을 구해주는 것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한 6개월 코스다 하면 6개월 코스에 맞는 그 예산을 짜서 이렇게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해서 저희는 4개월 정도로 잡았고 4개월 코스에 맞는 비용 지불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랑 와이프랑 둘이 4개월 동안 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어학을 하는과 동시에 직장을 구하는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어학 플러스 구직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4개월로 잡았었죠. 어학을 공부를 하지만 어학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면접할 때 같이 가서 이제 조금 소통이 어려운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또 근로계약을 할 때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또 외국에서 일을 하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다 보니까 좀 독일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좀 계약을 도와주고 또 뭔가 불합리하거나 뭔가 이거는 계약상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것들은 그걸 검토해줘서 다 걸러주는 그런 일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도 있었거든요. 그 가정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상 독일에서 취업이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취업에 다 성공을 손으로 하는 직업들, 수공예나 아니면은 뭐 전기, 전선 이런 쪽 타일이 굉장히 각광받고 또 한국인한테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을 손으로 하는 것들은 한국인들이 확실히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여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우대해주고 또 보수 또한 이렇게 쳐주고 한국도 지금 보수가 점점점 올라오고 있지만 독일은 그분들이 진짜 손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그분들이 돈을 좀 그러니까 보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독일에 와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다 하지만 독일에 정착하고 싶다 그럼 저는 되게 강력 추천하는 부분이에요. 자동차 수리 이런 분야는 어떤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독일 사람들은 보통 자기 차를 자기가 고치더라고요. 기본적인 정비 같은 거를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딱히 큰 메리트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만 뭔가 정비 이런 쪽이 아니라 아예 엔지니어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간호 분야도 굉장히 전망이 좋죠. 간호 분야는 한국이 조금 더 네. 한국은 편차에 따라서 많이 보수가 달라지고 여기보다 보수를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국의 블로그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뭔가 지역마다 그 직업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지역마다 있고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저는 독일 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연락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독일 아우스빌딩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독일 아우스빌딩은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딱 선택했을 때 그 직종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적으로
그리고 이론이나 실습, 실기 같은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한마디로 진짜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론을 저는 보통 수업 시간을 한 80%, 제가 지금 3학년인데 80%를 이론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론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 이론을 다 배우고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왜 이게 이런 공정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뭔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독일 같은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독일어를 진짜 거의 못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4개월도 못했죠. 왜냐면 한 2개월 정도 어학원을 다니고 나머지는 다 면접 보러 다니고 뭐 행사에 있어서 다른 데 가고, 그리고 프락티쿰이라고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일을 해보고 이제 그 회사에 다닐지 안 다닐지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서 프락티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어학원을 2달 정도밖에 못 다녔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학원도 못 다니고 그냥 계속 인터넷으로 그냥 어학 공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독일에 다시 와서 한 학교 다닐 때는 아인스 정도 하려나? 그 정도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할 때도 벌벌벌 떨면서 했었거든요. 다만 저는 어쨌든 대학교에서 비슷하게나마 전공을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일을 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뭔가 독일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독일어가 많이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완전 생판 처음으로 한다면 독일어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독일어를 못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업종마다 다 달라요. B2를 저도 그 면접 보러 다닐 때 어떤 한 회사가 이 회사에서 아우스빌딩을 하려면 너는 B2를 들고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 갔을 때는 우리는 어학 그런 거 필요 없어. 괜찮아. 일하고 내가 너 일하는 거 보고 내가 판단을 할게 라고 해서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직종마다 다르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독일어를 잘 못하긴 하는데 최대한 독일어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이 좀 없는 편이고 제 부인은 뭔가 사교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독일어가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독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우스빌딩을 인정한다기보다는 한국에서는 마이스터를 따고 왔냐 안 따고 왔냐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6분이 계세요. 그 육가공 마이스터를 따신 분이 6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얘기하시기를 만약에 할 거면 마이스터까지 과정을 다 끝내고 오면은 아마 한국에서 큰 대우를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아우스빌딩을 졸업하고 2년간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2년 일하는 게 없어지고 마이스터 학교를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거든요. 다만 이제 사장님의 사인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실습한 거를 회사로 보내야 돼요. 필요하기는 일단 아우스빌딩 졸업을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비용. 마이스터 학교부터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비싼 곳은 15,000유로 정도 하더라고요. 3개월 반 동안 15,000유로 합숙하고. 만약에 사장님께서 뭐 그런 추천서를 안 써준다. 예를 들면 사장님은 넌 아웃빌딩 끝났으니까 내 밑에서 이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써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잘 골라야 되죠. 큰 회사일수록 중간 관리자로 마이스터를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회사에서 마이스터를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렵더라도 그 회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 회사에서 이제 마이스터를 원할 테니까 마이스터 과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워낙 독일 사람들이 정이 많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업종은 그래도 좀 많이 느슨한 편이고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지인분이 독일로 와서 이제 일렉트로니카 아우스빌딩을 지금 시작해서 1학년이거든요. 그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한 2시간 정도는 무조건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형은 이미 대학교 졸업을 하고 기계공학 졸업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부분이 내가 대학을 안 나왔으면 이거 수학 못 풀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뭔가 난이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스빌딩이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 난이도에 대한 편차가. 제가 석사입니다, 박사입니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 정도지 전혀 제가 사업장을 나중에 운영함에 있어서는 크게 많은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어서 마이스터 과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부품처럼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회의감이 들고 자기는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독일에서 아예 새 출발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독일로 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문화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과 사제지간이 그렇게 막 뭔가 편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어떤 한 학생이 일어나서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앉더라고요. 수업 도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업 도중에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갖고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도 못 가게 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수업에 집중하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다르다. 뭔가 이게 문화 차이 그리고 선생님 성함을 부르는 게 되게 놀랐어요. 보통은 한국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하지 성함을 절대 부르지 않잖아요. 상급자나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함부로 성함을 안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사하게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독일어 못하는 걸 알고 엄청 많이 도와줘요.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나중에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정도로 너무 많이 도와줘서 네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가 느낀 건데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독일 사람들보다 조심하는 면들이 더 많아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업하면서 이것도 좀 한국이랑 너무 큰 차이인 게 보통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그냥 대답을 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되게 주고받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룹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룹을 지어서 이제 과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수업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수업 중 실습을 할 때는 그 학교 내에 실습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시비션 프루프이나 압슐루스 프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에서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돼요. 수업 중에 일주일에 한 2시간 그것도 이제 격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주일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요리 실습을 해요. 학교에서. 그거 말고는 보통은 일하면서 다 배워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게 실습이라고 딱히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일하면서 다 배우니까. 그게 실습이니까. 그리고 보통 아우스빌딩 하는 사람들은 큰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명찰을 단대요. 아니면 위에다가 적혀있대요. 나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이 사람은 아우스빌딩 하는 아주비구나.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좋게 타이르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할 때 한국에서도 일을 했었고 이제 독일 와서 일을 하는데 전혀 공정이 다르고 진짜 처음 먹어보고 처음 보는 형태의 소세지들을 만들면서 와 이런 소세지들이 있었구나. 나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해서 일을 했음에도 이런 소세지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독일은 유럽 대륙 가운데에
있어서 양쪽 문화권들에 대한 음식들이 다 흡수가 돼 있다라고 느껴져요. 독일에서 스페인 소세지도 먹고 동유럽 소세지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소세지 범위가 되게 커져 있고, 그리고 육류 소비량이 아무래도 한국보다 많다 보니까 그 육류 소비를 어떻게 잘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대로 계속해서 소세지를 먹어왔기 때문에 그 기술들이 계속 축적되고 노하우가 축적돼서 아무래도 그런 소세지들을 잘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로 와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육가공품을 한국보다 훨씬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제가 먹고 느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함량이나 또 그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 만들고 어떤 지역에서 만드는지 지금 그 정보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독일이랑 한국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독일에서 한국식 뭐 고기 소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한국에서는 이제 독일식 육가공품을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뭔가 어디로 가서 정착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굳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독일에서도 아직 마이스터 자격증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공부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독일에서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가서 뭐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다른 그런 경험들을 해보던지 아니면 뭐 독일에 계속 있으면서 한국식 고깃집을 내던지 한국식 정육점을 내던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